자, 10장 영혼의 벼랑 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하늘과 땅이 열리기 전 혼돈에서 태어난 그 무엇이 있었다. 침묵과 공허 안에서 그것은 그것만으로 충만하여 변하지 않았고 두루 돌기는 하지만 닳아 없어지는 법이 없었다. 그것에서 모든 것이 말미암았으니 그것은 세상의 어머니. 그 이름 내 알 수 없으나 도라 부르겠노라. 대도라 또 다른 이름으로 불러도 좋으리라. 도는 거대함으로 나를 벗어난다 할 수 있고 나를 벗어난다니 그것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자리한다. 또한 멀리 있으니 그것은 결국 내게 되돌아오리라. 노자 도덕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도는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여기 나오는 이 도덕 개념 잠깐 설명을 하고, 이때 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주의 흐름이에요. 우주의 흐름. 다른 말로 하면 자연의 이치, 여기 되는 겁니다. 즉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우주라고 하는 이 커다란 바구니 안에 일정한 이치와 흐름이 있는 거고, 이것을 옛날 또 철학자들은, 특히 아시아의 철학자들은 도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덕은 뭐냐면, 자, 인간은 이 자연 안에 살고 있거든. 이 우주의 흐름에 맞게 살아가는 게 덕입니다. 덕. 그래서 이것을 도와 덕, 도덕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맑은 하늘 높은 곳에 뚜렷하게 눈에 띄는 은하수라는 거대한 길이 있다. 은하수는 자신의 광채로 밝게 빛나며 이 길에는 신들께서 주석하신다. 이곳은 위대한 우레의 왕궁이며 막강한 천상의 실세들이 거주하는 곳. 나는 감히 이곳이야말로 위대한 하늘의 바른 길이라 부르리라. 우디피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천체들의 움직임, 일정한 움직임을 이제 어떤 신들이 거주하는 곳, 그리고 하늘의 바른 길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창조주가 세상을 빚었다고 주장하는 아둔한 사람들이 있다. 세상이 창조됐다 함은 그릇된 가르침이며 버려 마땅한 가르침이다.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신은 창조 이전에 어디 있었단 말인가? 어떻게 신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만일 신이 유를 만들고 난 다음 세상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면 그 유라는 것이 또 무엇에서 만들어졌는지 궁금하기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끝없이 이어지는 논리의 순환고리에서 사로잡히고 말 뿐이다. 세상은 창조되지 아니했으며 시간 자체가 그러하듯이 세상은 시작도 끝도 없음을 명심할지어다. 이는 또한 진리에서 기초한 것이니. 인도 자인화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자체는 영원 무궁하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네요. 자, 지금부터 100억 또는 200억 년 전에 빅뱅이라고 불리는 대폭발의 순간이 있었고 우주는 그 대폭발에서 비롯됐다. 왜 그런 폭발이 있었는지는 신비 중에 신비다. 그러나 폭발이 있었으면 거의 틀림없는 사실이다. 현존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대폭발의 순간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밀도로 모여 있었을 것이다. 그 상태는 부피를 전혀 갖지 않는 수학적 의미의 점이었다. 바로 그 점이 우주의 알이었다. 지구상 여러 문화권들의 창조 신화에서 우리는 우주의 알이라는 개념을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된다. 대폭발의 순간에 이 우주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현존 우주의 어느 한 구석에 모여 있었다는 것이 아니다. 우주 전체, 물질과 에너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들어있는 공간마저도 하나의 점에 우그러져 있었다는 말이다. 그것은 사건이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이 꽉 차 있는 그러한 점이었다. 대폭발의 순간이 오늘날까지 우주는 한시도 쉬지 않고 팽창을 계속해왔다. 우주를 부풀어 오르는 풍선에 비유하고 풍선 바깥에서 그 풍선을 바라본 것으로 팽창 우주를 설명하고는 하는데, 이러한 설명은 오해를 낳기 쉽다. 왜냐하면 우주의 바깥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좌표격자가 그려져 있는 공간 구조물을 상정하고 그 구조물이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팽창한다고 상상하자. 공간이 팽창함에 따라 우주의 물질과 에너지도 공간과 함께 팽창하면서 급히 식어갔을 것이다. 그제나 이제나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우주 화구는 자신의 온도에 걸맞는 전자기 복사를 방출한다. 뜨겁던 화구가 식어감에 따라 복사 과정 대역이 감마선에서 X선으로 자외선을 거쳐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무지개 색깔의 가시광선 대역으로 올라온 다음 종국에는 적외선과 전파 대역으로까지 이동한다. 즉 화구는 높은 온도에서는 짧은 파장의 빛을 내지만 온도가 낮아질수록 방출되는 복사의 파장이 점점 길어진다. 이제는 극도로 뜨겁던 우주의 원시 화구도 식을 대로 식어서 매우 긴 파장의 빛을 낸다. 우리는 이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른다. 우주 배경 복사는 하늘의 모든 방향에서 볼 수 있다. 초기 우주에서는 우주 배경 복사가 매우 강력했을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질과 에너지와 함께 공간이 계속 팽창하면서
원시 화구의 온도가 내려가 우주 배경 복사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빛을 방출하던 시기가 있었다. 이때만 하더라도 온 우주가 눈부시게 빛났을 것이다. 그 후 화구의 온도가 더욱 낮아지면서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 대역은 저거에서는 전파 대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우주는 깜깜한 암흑으로 보이게 된 것이다. 오늘날 우주 배경 복사를 검출하려면 전파 망원경에 의존해야 한다. 자, 초기 우주는 강력한 복사와 고온 고밀도의 물질로 가득 차 있었다. 소립자로 충만하던 고온 고밀도의 원시 화구가 점차적으로 냉각되자 거기에서 수소와 헬륨 원자들이 먼저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우주가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된 시기가 한때 있었을 것이다. 당시에 관찰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우주가 완전히 균질하다면 어디를 둘러보나 다 똑같아서 결국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과 마찬가지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밀도가 주위보다 약간 높은 지역이 군데군데 생기면서 가느다란 실과 덩굴선 모양의 가스 주머니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것들이 자라 가스 구름으로 태어났다. 이 가스 구름이 거대한 회전 원반체로 변신하여 반짝이는 점들을 수천억 개씩 품으면서 자신의 밝기를 더해갔다. 우주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거대한 구조물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들을 은하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우리 자신도 이러한 구조물의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다. 자, 그래서 빅뱅 이후 우주, 그러니까 은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짤막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대폭발이 있은 지 약 10억 년이 지나자 우주물질 분포의 비균질 구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즉 덩어리가 생기기 시작했다. 아마 대폭발 자체가 완벽하게 균일하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이런 덩어리들은 여타 지역보다 밀도가 약간 높았으므로 주위에 있던 밀도가 희박한 물질을 중력으로 끌어당길 수 있었다. 이리하여 수소와 헬륨의 가스 구름이 점점 자라났다. 이것들은 나중에 은하단으로 변신하기로 운명 지어져 있었다. 처음에는 아주 작았던 비균질 구조들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 주위의 물질을 중력으로 끌어들여 점점 크게 성장해 나갔다. 자, 그래서 위에 이렇게 은하 사진들이 있죠. 네. 중력 수축이 진행됨에 따라 원시 은하들의 회전 속도는 점점 더 빨라졌다. 그것은 각 운동량이 보존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그 김연아 선수가 스핀 회전할 때 처음에 이렇게 팔을 벌리고 이렇게 돌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팔을 이렇게 모으고 돌지, 그치? 그러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게 각 운동량 보존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어때? 여기서도 중력 수축이 진행됨에 따라 원시 은하들의 회전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진다. 이게 각 운동량 보존. 여러분들 이제 물리 시간에 배울 겁니다. 자, 회전하는 물체는 회전축의 수직한 방향으로 원심력을 느낀다. 그러므로 회전하는 기체 구름은 중력이 원심력이 상쇄되는 적도 근방보다 회전적 근방에서 빨리 수축한다. 따라서 회전하는 가스 구름은 중력 수축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납작한 모습의 회전 원반체로 변하다가 결국 나선 은하가 된다. 자, 은하가 나선 은하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러니까 거대한 바람개비 구조의 물질 분포가 텅 빈 공간에 자리 잡게 되는 셈이다. 가스 구름들 중에서 애초부터 아주 느리게 회전했던가 질량이 충분히 크지 않은 것들은 중력 수축하여 타원 은하가 되었다. 우주 공간을 눈여겨보며 하나의 거푸집에서 찍어낸 것처럼 모양이 아주 비슷한 은하들이 우주 도처에 널려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은하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중력의 법칙과 각 운동량 보존 법칙이 우주 어디에서든지 그대로 성립하기 때문이다. 중력 법칙과 각 운동량 보존 법칙은 지상에서는 물체의 낙하 운동과 피겨스케이트 선수의 회전 묘기도 지배한다. 아까 설명했던 거. 지구라는 미세한 세상에서 성립하던 이 두 법칙이 거대한 천상 세계에서도 그대로 성립하여 은하의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아직 덜 성숙한 은하 내부에서도 중력 수축이 국부적으로 진행된다. 질량은 은하에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작지만 밀도가 충분히 높은 성간운들은 중력 수축을 한다. 수축으로 성간운의 부피가 감소하면서 중심부의 온도가 상승하고 내부 온도가 약 1000만 도에 이르면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드디어 별이 탄생하는 순간이 찾아온 것이다. 초기 질량이 무척 큰 별들에서는 핵융합 반응을 통한 진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 질량이 큰 별은 표면에서 막대한 양의 빛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것을 공급하려면 중심부의 수소를 빨리 태워야 하기 때문이다. 질량이 큰 별은 작은 별보다 핵 연료를 훨씬 더 빠르게 소진하고 자신의 일생을 초신성 폭발로 마감한다.
핵융합 반응으로 일생 동안 합성한 헬륨, 탄소, 산소 그 외에 무거운 원소를 초신성 폭발의 순간에 성간 공간으로 흩어버린다. 이 무거운 원소들이 다음 세대의 별을 만드는 원료 물질로 다시 쓰임으로써 하나의 사이클이 완성되는 것이다. 중량급 항성이 이렇게 초신성으로 폭발할 때마다 충격파가 발생하는데 이 충격파가 주위에 있던 가스층을 통과하면서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그 가스 물질을 가속시킨다. 계속해서 발생하는 충격파는 결국 은하가 물질을 압축하고 은하들까지 가속시킨다. 충격파의 압축 작용 덕분에 중력은 자신의 위력을 발휘할 호기를 맞게 된다. 은하 또는 은하단 규모의 가스 덩어리뿐 아니라 이것보다 질량이 훨씬 작은 가스 구름에서도 충격파로 인해 중력 수축이 촉발된다. 그러므로 다양한 크기의 구조물들이 여기저기에서 만들어지는데 이때 초신성 폭발이 결정적 기여를 한다. 이것이 바로 우주 진화의 대서사시다. 대폭발에서 은하단, 은하, 항성, 행성으로 이어지고 결국 행성에서 생명이 출현하게 되고 생명은 곧 지능을 가진 생물로 진화하게 된다. 물질에서 출현한 생물이 의식을 지니게 되면서 자신의 기원을 대폭발의 순간까지 거슬러 올라가 인식할 수 있다니 이것이 우주의 대서사시가 아니고 또 무엇이겠는가? 오늘날 우주에는 은하가 모인 수많은 은하단들이 있다. 은하단 중에는 연화문계 남짓한 은하로 구성된 작은 것들도 있다. 우리 은하가 속해 있는 소규모 은하단은 국부은하군 또는 지역은하군이라고 불리는데 우리 은하군에서 은하라고 불릴 수 있는 준수한 은하는 오로지 우리의 은하수 은하와 안드로메다 대은하단 둘뿐이다. 자, 위에 또 역시 은하에 대한 어떤 그림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회전하다 보면 납작하게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렇게 나선형 모형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나머지 12억에는 대부분 외소 타원 은하다. 그러나 우주에는 수천 개의 은하들이 중력으로 서로 보듬어 안고 있는 거대한 은하단들도 수없이 많다. 천여 자리 은하단 하나만 해도 그 안에 수만 개의 은하들이 들어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척도에서 본 인간의 서식지는 은하들로 구성된 우주다. 그리고 우주에는 어쩌면 수천억 개에 이르는 다양한 구조물들이 존재한다. 매우 규칙적인 모양의 것이 있는가 하면 또 규칙성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도 있다. 같은 정상 나선 은하라고 해도 시선 방향에 따라 그 모습이 다 다르다. 정면으로 보면 나선팔이 잘 드러나고 측면에서 보면 나선팔을 구성하는 가스와 티끌이 암흑을 가르는 얇은 띠처럼 은하 중심면을 따라 흐르는 것을 볼 수 있다. 은하 중심에 막대가 있고 그 끝에서부터 나선팔이 시작하는 듯한 빗장 나선 은하들도 있다. 사실 빗장같이 보이는 원기둥 모양의 막대는 많은 수의 별들이 은하 중심액을 가로지르면서 만든 하나의 구조물이다. 질량이 태양의 1조 배 이상인 점잖은 모습의 거대 타원 은하들도 있다. 천문학자들은 질량이 이렇게 크다는 사실로부터 거대 나선 은하가 여러 개의 은하들이 병합돼 생긴 것으로 여긴다. 개수로 보면 외소타원 은하가 우주에서 가장 많을 듯싶다. 외소타원 은하는 질량이 태양의 100만 배에 불과한 이름 그대로 보잘것없는 꼬맹이 은하다. 어디뿐인가? 정체를 알 수 없는 불규칙 은하들도 엄청나게 많다. 앞에서 이야기한 은하들은 잘 정의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진 우주 구조물이다. 반대로 불규칙 은하는 도대체 은하라 불릴 수 없을 정도로 그 모습이 다양하며 종잡을 수 없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게 하는 각종 우주 구조물들을 일컫는다. 은하들도 쌍성계의 별처럼 서로 맞물려 돌거나 은하 중심액 주위를 도는 별처럼 궤도 운동을 한다. 그리고 서로 중력의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 때문에 은하의 외곽부가 뒤틀려 있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또 어떤 경우에는 가스와 별들의 흐름이 두 은하를 서로 연결하기도 한다. 그래서 마치 태양 중심으로 행성들이 도는 것처럼 우주 중심을 두고 은하들이 또 서로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은하단 중에는 구성 은하들이 구대칭에 분포를 하고 있는 것도 있다. 이러한 은하단의 구성 은하들은 거의 대부분이 타원 은하이고 은하단의 중심에서 거대 타원 은하가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거대 타원 은하의 존재로부터 우리는 은하들끼리 서로 잡아먹는 일이 성행했을 것이라 추측한다. 은하들의 합병으로 거대 타원 은하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다. 모양이 구대칭에서 크게 벗어난 은하단에는 나선 은하와 불규칙 은하들이 많다. 은하와 은하의 충돌이 원래 구형을 이루던 은하단의 모습을 바꿔놓았거나 나선 은하와 불규칙 은하의 생성에 모종의 기여를 했을 수 있다. 은하단의 모양과 그 구성 은하들의 종류로부터 오래된 과거에 있었던 거시적 규모의 사건들을 유추해낼 수 있지만 그러한 연구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고성능 컴퓨터의 개발로 수천 내지 수만 개의 천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중력의 상호작용을 수치 모의 실험을 통해 재현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수치 실험을 통해서 비로소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 참으로 많다. 예를 들어 회전하는 성간운이 중력 수축하여 얇은 회전 원반체로 일단 변신한 다음 그 원반에서 나선팔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컴퓨터 화면에서 생생하게 볼 수 있다. 두 은하가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만날 때에도 나선팔이 만들어진다. 이때 조우하는 두 은하들의 질량은 각각 태양의 수십억 배에 해당한다. 은하들이 근거리에서 충돌하는 경우 각각의 은하 내부에 흩어져 있던 성간기체와 성간티끌이 서로 충돌하여 높은 온도로 가열된다. 그러나 내부에 있던 별들은 벌떼 속을 총알이 그냥 지나가듯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별과 별 사이의 간격이 별 하나의 크기에 비하여 너무 멀기 때문에 은하의 충돌 과정에서 별들이 서로 충돌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하의 전체적 모양에는 큰 변화가 온다. 한 은하와 다른 은하가 정면으로 부딪히면 구성병들의 상당수가 은하와 은하 사이의 공간으로 빠져나오면서 은하 하나가 완전히 소실되기도 한다. 작은 은하가 자기보다 훨씬 큰 은하와 정면으로 충돌하면 지름이 수천 광년에 이르는 고리 은하가 만들어진다. 은하 간 공간에 펼쳐진 우단에 불규칙 은하를 가장 멋지게 그려놓는다면 그것이 바로 고리 은하일 것이다. 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연못 한복판에 돌을 던지면 순간적으로 많은 양의 물이 튀기면서 구덩이가 잠시 움푹 파일 것이다. 작은 은하와 큰 은하의 정면 충돌 현상도 은하라는 거대한 연못에 돌이 떨어진 상황에 비유할 수 있다. 큰 은하의 중심이 뚫려서 고리 은하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그 뚫린 구멍이 다시 메워질지도 모른다. 뚜렷한 구조를 보이지 않는 불규칙 은하들, 나선 은하에서 볼 수 있는 나선팔 구조, 고리 은하의 도넛 구조 등은 우주 진화의 대서사시가 장대하게 펼쳐지는 우주 영화에서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장면들에 불과하다. 여러분이 은하를 모양이 잘 변하지 않는 튼튼한 강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오해다. 은하는 약 1000억 개의 별들로 만들어진 유동성의 구조물이다. 어느 한순간 사람은 대략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을 구성하는 세포가 늘 같은 세포는 아니다. 100조 개의 일부는 죽어 없어지고 동시에 새 세포가 다시 만들어짐으로써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육체다. 은하도 마찬가지다. 은하의 자살률은 의외로 높다. 은하의 자살은 흔히 폭발로 목격된다. 수천만 또는 수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X선, 정회선, 전파를 강력하게 내놓는 복사원들이 여러 개 알려져 있는데 이것들은 중심 핵 부분이 유난히 밝게 빛날 뿐 아니라 대략 몇 주의 시간 간격으로 밝기가 불규칙하게 변한다. 그중 어떤 것들은 그 길이가 수천 광년에 이르는 밝은 빗줄기를 뿜어내기도 한다. 그뿐 아니라 티끌 때문에 검게 보이는 판 구조물을 만들어 그 내부에서 대규모의 교란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려준다. 천문학자들은 이러한 은하들 내부에서는 거대한 폭발이 진행 중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밝기 변화의 주기로부터 폭발과 교란이 일어나는 지역의 크기를 조사해 보니 태양계보다 작은 것으로 판명됐다. 그런데 이렇게 좁은 지역의 앞에서 이야기한 정도의 질량이 들어있다고 하니 그곳의 밀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일 거다. 학자들은 NGC 6251과 M87 같은 거대 타원 은하들의 중심 깊숙이에는 질량이 태양의 수백만 내지 수십억 배나 되는 블랙홀이 각각 들어앉아 으르렁거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수십억 광년 저 너머에는 은하 중심부의 폭발이나 소동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격렬한 변동을 겪고 있는 천체들이 있다. 이 천체들을 우리는 준성 또는 퀘이사라고 부른다. 이것들은 대폭발 이후 우주 역사에서 가장 큰 변동을 겪고 있는 젊은 은하일지도 모른다. 퀘이사는 준성 전파원이라는 뜻의 뭐라고 읽어야 돼요? 퀘시 스텔라 레디오 소스 이건가? 의 머리 글자들을 조합해 만든 단어다. 퀘이사가 발견되고 얼마 후 준성 전파원들 모두가 반드시 강력한 전파원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래서 준성 전파원은 준성체라는 뜻의 위에 있는 마을이 되겠네요. 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때 오브젝트는 사물이라는 뜻이 됩니다. 또는 예술에서는 대상이라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영어로 쓰면은 오브젝티브는 무슨 뜻이야? 목적어가 되는 거지, 그치? 자, 요즘은 이것을 더 줄여서 QSO 흔히 표기한다.
겉보기에는 별과 구별하기 어려웠으므로 처음에는 이것들이 우리 은하에 속한 천체로 간주됐다. 그러나 분광 관측을 통해 적색 이동을 측정한 본 결과 준성체가 우리 은하에서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천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준성체는 우주 팽창에 적극 참여하는 천체다. 우리에게서 후퇴하는 속도가 광속의 90%에 이르는 준성체들도 있으니 그들은 우주의 저 먼 변방에 있는 셈이다. 준성체들이 이렇게 먼 거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보기의 밝기가 별 많은 것을 보면 그들의 원래 광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원래의 광도를 환산해 보면 초신성 1000개가 동시에 폭발할 때 예상되는 밝기 수준이다. 백조자리 X일과 마찬가지로 준성체의 변광 주기는 무척 짧기 때문에 격동의 현장은 태양계보다 좁은 영역에 국한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좁은 영역에서 그렇게 높은 수준의 광도를 과연 어떤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단 말인가? 학자들이 제안한 몇 가지 이론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 준성체는 펄서의 극단적 변형으로서 질량이 매우 큰 고속의 회전체가 그 내부 핵에 자리하고 이것이 강력한 자기장과 연결되어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이론이 있다. 2. 은하 중심에 밀집하여 있는 수많은 항성들이 서로 격렬하게 충돌하면서 별의 외곽부는 찢겨 달아나고 수십억 도에 이르는 고온의 내부 핵 부분이 노출된 것이 준성체라는 이론이 있다. 3. 바로 앞의 이론과 연관된 아이디어로서 내부에서 초신성 폭발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은하가 준성체라는 이론이 있다. 별이 너무 밀집해 있는 은하에서는 하나의 별이 초신성으로 폭발하면서 발생한 충격파가 주위 별의 초신성 폭발을 촉발할 수 있다. 이리하여 초신성의 연쇄 폭발이 가능해진다. 4. 물질과 반물질의 상호 소멸에서 생기는 에너지의 급격한 방출이 준성체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이론도 있다. 이 경우에는 어떤 연유에서인가 반물질이 퀘이사 내부에 남아있어야 한다. 5. 성간가스와 티끌이 은하 중심에 자리한 거대한 블랙홀로 떨어지면서 폭발적으로 내놓는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준성체에서 볼 수 있는 재반 현상을 빚어낸 장본이라는 이론도 있다. 이 경우 중심 블랙홀은 작은 블랙홀들이 장관 세월에 걸쳐 충돌 합병된 결과물일 수 있다. 6. 준성체가 흰 구멍, 즉 화이트홀이라는 이론도 빼놓을 수 없다. 다른 우주의 블랙홀들로 쏟아져 들어간 물질이 반대쪽으로 다시 출현하도록 하는 깔때기가 화이트홀이다. 이 이론은 화이트홀이 우리 우주 도처에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자, 위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네. 얘는 무슨 그림입니까? 전파원 A, 그러니까 준성체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지금 거대 타원 은하가 나선 은하 충돌에 생긴 것이라는 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지금 화이트홀에 대해서 추정을 좀 하고 있죠. 화이트홀은 아직은 발견된 바가 없습니다. 추정만 합니다. 자, 퀘이사를 생각하다 보면 그 신비의 늪은 깊어지기만 한다. 퀘이사의 에너지원이 무엇이든지 간에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하다. 즉, 전대의 미문의 거대한 파괴가 퀘이사 내부에서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이다.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분출되는 퀘이사 하나하나에서 수백만 개에 이르는 세상들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있을 것이다. 파괴되는 세상 중에는 생물과 그 파괴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지적 생물이 살고 있는 곳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자신들이 파괴되는 순간에도 에너지 분출과 대혼란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고민할 것이다. 고통 또한 인식 기능이 감내해야 할 의무가 아닌가? 우리는 외계 은하들을 연구함으로써 우주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었다. 상상을 초월한 규모로 벌어지는 격렬한 혼돈의 폭력 역시 우주의 한 속성이다. 우주는 자연과 생명의 어머니인 동시에 은하와 별과 문명을 멸망시키는 파괴자다. 우주는 반드시 자비롭지만은 않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적의를 품지도 않는다. 우주 앞에서 우리의 생명, 인생, 문명, 역사는 그저 보잘것없는 존재일 뿐이다. 우리의 은하수 은하와 같이 겉보기에 점잖고 준수한 은하에도 들썩거리는 구석이 있고 야단스러운 동네가 있게 마련이다. 우리 은하의 중심부를 전파 망원경으로 자세히 관찰해 보면 태양의 수백만 배나 되는 질량의 수소 기체 구름 두덩이가 은하핵에서부터 분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치 은하 중심핵에서는 자잘한 폭발들이 늘 심심찮게 일어나는 것처럼 말이다. 고에너지 우주 망원경이 지구 주위를 선회하면서 우리 은하의 핵을 관찰했더니 특정 파장을 가진 강력한 감마선이 방출되는 것도 검출할 수 있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은하수 은하의 핵 속에 거대 질량 블랙홀이 숨어 있다는 추측을 하게 됐다.
은하 진화의 긴 여정에서 격동의 청년기에 속한 은하들은 준성체로 나타나거나 격렬한 폭발을 일으킴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바깥 세상에 내보인다. 우리 은하수 은하 같은 은하들은 중년기에 들어선 착실하고 건실한 은하라고 하겠다. 퀘이사를 청년기의 은하로 보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퀘이사까지의 거리가 수십억 광년이므로 우리가 관측하는 퀘이사의 모습은 이미 수십억 년 전에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이다. 별들은 은하수 은하의 내부에서 잘 정돈된 궤도를 따라 움직이며 구상 성단들은 은하의 원반을 향해 곤두박질하며 원반을 뚫고 나갔다가 되돌아가는 진동 운동을 계속한다. 우리가 은하면 상하로 오르내리는 별들의 운동을 하나하나 따라갈 수 있다면 강냉이 알들이 은하면 위로 팍팍 터져 올라가는 것 같이 보일 것이다. 여기는 강냉이로 표현했네요. 여러분들 이제 팝콘 터지는 그런 모습 상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은하 모양의 변화를 직접 관측한 적은 없다. 은하를 구성하는 별들의 운동이 워낙 느리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은하수 은하의 중심 원반이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이 무려 2억 5천만 년이다. 변하고 있다고 해야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감지될 수 있는 성격의 변화일 뿐이다. 어떤 방법으로든 은하의 회전을 가속시킬 수만 있다면 은하수 은하도 매우 격렬하게 운동하는 유기체와 비슷하게 보일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은하수 은하는 다세포 생물을 닮았다. 망원경의 도움으로 찍은 은하의 사진은 모조리 아주 지루하게 진행되는 운동과 진화의 한순간을 포착한 스냅 사진인 셈이다. 은하 중심부는 힘을 가해도 모양이 변하지 않는 강체처럼 회전한다. 그러나 중심부에서 벗어난 지역은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들처럼 케플러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회전 속도는 감소하고 회전 주기는 증가하므로 하나의 나선팔에서 은하의 중심에 가까운 부분이 완전히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이 먼 부분보다 짧게 마련이다. 따라서 나선팔은 세월의 경감에 따라 은하의 중심의 주위로 점점 더 팽팽하게 감기려는 경향이 있다. 가스와 티끌은 주위보다 밀도가 높은 나선팔에 모이며 거기서 별이 된다. 이렇게 태어난 젊고 뜨거우며 밝은 별들 덕분에 우리 눈에 은하수의 나선팔이 뚜렷하게 보인다. 이런 별들의 주 수명이 대략 1000만 년이고 이것은 은하 회전 주기의 5%에 불과한 극히 짧은 기간이다. 그러므로 나선팔을 장식하는 별들은 은하가 한 바퀴 돌기도 전에 자신의 주계열 수명을 다하고 빛을 잃는다. 그러나 그곳에서 곧바로 새로운 별들이 탄생하고 자기 주위에 발광 성운을 형성한다. 그 때문에 나선팔의 모습은 그대로 유지된다. 하나의 별이 은하의 중심을 도는 속도는 일반적으로 나선팔의 패턴이 움직이는 속도와 같지 않다. 따라서 별은 나선팔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를 반복하면서 은하 중심을 일주한다. 우리 은하에서 태양이 은하 중심을 도는 회전 속도는 초속 200km 정도다. 이 값은 시속 72만 km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이긴 하지만 은하 중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약 2만 5천 광년이나 되기 때문에 이 속도로 한 바퀴 도는 데는 2억 5천만 년이나 걸린다. 그런데 태양의 나이가 대략 50억 년이므로 태양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은하의 중심을 20번 정도 완주했음을 알 수 있다. 나선팔을 들락날락하기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여러 번 은하의 중심을 맴돌았다는 이야기다. 우리 은하에는 뚜렷하게 나타난 나선팔이 2개 있다. 태양이 은하 중심을 일주하는 동안에 하나의 나선팔 안에 머무는 시간이 평균 4천만 년. 다음 나선팔을 만날 때까지 나선팔 바깥에서 보는 시간이 8천만 년. 그리고 다음 팔로 들어가서 또 4천만 년을 지내고 이 팔을 벗어나서 역시 8천만 년의 세월을 보내게 된다. 별들이 태어나는 지역이 나선팔이다. 나선팔 안에 반드시 태양과 같이 중년기에 들어선 별들만 있으려는 법은 없다. 우리 태양은 현재 나선팔과 다른 나선팔 사이를 지나는 중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태양이 은하를 이제 공존하는 시간과 그 다음에 나선팔 사이 2개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거를 지나가는 시간을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태양계에 반복되는 나선팔 통과가 지구에 모종의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을지도 모른다. 태양계는 지금으로부터 약 1000만 년 전에 굴두벨트에서 벗어났다. 굴두벨트는 오리온 나선팔을 이루는 다양한 복합체들 중의 일부로서 현재 태양으로부터 1000광년이 채 안되는 거리에 있다. 나선팔 안에는 고온의 기체성운, 저온의 암흑성과는 갈색 외성 등이 나선팔과 나선팔 사이에서보다 월등히 많다. 그러므로 하나의 나선팔 안에 머무는 동안 태양은 거기에 있는 성운을 통과하게 될 뿐 아니라 별이 채 못된 미소한 천체들과도 조우할 확률이 높다. 태양이 암흑성간과 만나 그 안으로 들어갈 때
암흑 성운을 이루던 성간 티끌들이 태양에서 지구로 오는 빛을 차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지구의 기온이 내려갈 것이다. 지구에서 대략 1억 년의 주기로 발생했던 빙하기의 원인이 바로 이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 네이피어와 클러비 같은 학자들은 현재 태양계 행성들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고리들과 소행성 그리고 위성들의 상당 부분이 원래 암흑 성간 내부에서 자유롭게 떠돌던 것들로 오리온 나선팔에 들어온 태양계에 붙잡힌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 실제로 그러했을 가능성은 적지만 흥미로운 생각이면 틀림이 없다. 그리고 검증도 간단히 할 수 있다. 현재 화성 주위를 돌고 있는 포보스 위성이나 해성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지구로 가져와 실험실에서 그 성분, 특히 마그네슘 동위 원소들의 함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면 된다. 동위 원소는 핵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다른 원소들을 말한다. 그런데 동위 원소들의 상대 함량은 그 원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겪은 일련의 핵융합 반응이 무엇이었으며 근처에서 발생한 초신성 폭발이 얼마나 오래전에 있었느냐 등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므로 동위 원소들의 3대 함량을 알면 그 원소가 만들어진 배경을 추적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적 작업에 마그네슘의 동위 원소들이 매우 유용하게 쓰인다. 우리 은하의 한 구석에서 물질이 겪은 일련의 사건들이 다른 곳의 상황과 반드시 같아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마그네슘 동위 원소들의 상대 함량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태양계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단 한 가지 특성의 분포를 보이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분포를 보이는지를 면밀하게 조사한다면 태양계에 현존하는 마그네슘 원소가 태양계가 탄생할 당시라는 제한된 영역에서만 온 것인지 아니면 그 기온이 여러 곳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요거를 연구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 마그네슘 상대 함량 똑같으면은 어때요? 제한된 영역에서 온 거고 똑같지 않다면은 다른 곳에서 온 거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우주의 대폭발과 은하의 후퇴 운동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도플러 효과라고 알려진 자연의 간단한 원리 덕분이었다. 도플러 효과는 우리에게 익숙한 현상이다. 택시기사가 우리 곁을 지나며 경적을 울린다고 하자 택시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경적이 일정한 높이의 소리로 들릴 것이다. 그러나 택시가 지나는 길가에 서 있는 사람은 높이가 변함을 느끼게 된다. 택시가 다가올 때는 경적이 고음으로 들리다가 택시가 자기 앞을 지나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점점 저음으로 변한다. 경주용차들은 보통 시속 200km의 속력으로 달리는데 이 속력은 음속의 5분의 1에 해당한다. 소리는 공기밀도 변화에 따라 만들어지는 일련의 파동 현상이다. 이러한 파동 현상이 우리에게 소리로 들리는 것이다. 음파의 마루와 골 사이 간격이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는 점점 고음이 되고 그 간격이 멀수록 저음이 된다. 달리는 차의 관점에서는 비록 일정한 음조의 경적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서 멀어지면서 그 소리의 골과 마루의 간격은 넓어지게 마련이다. 자, 여기 도플러 효과를 지금 그림으로 도식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점 멀어질수록 이 간격이 멀어지게 되니까 지금 택시 경적 소리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 곁을 지나는 차의 경적이 점점 저음으로 변하는 것 같이 들리는 것이다. 경주용차가 우리에게 접근할 때는 음파의 골과 마루 사이의 간격이 줄어든다. 그러므로 우리는 점점 높아지는 소리를 듣게 된다. 정지한 차에서 나는 경적 소리의 높낮이를 미리 알고 달리는 차에서 들려오는 소리의 높낮이를 측정하여 이 둘을 서로 비교하면 그 차의 접근, 후퇴 여부와 속력까지도 바로 알아낼 수 있다. 높낮이의 변화 정도가 상대 속력과 음속의 비와 간단한 비례 관계를 이루기 때문이다. 빛 또한 파동 현상이다. 소리와 다르게 빛은 진공에서도 전파된다. 그렇지만 도플러 효과는 빛에서도 나타난다. 달리는 자동차가 경적 대신 전후 사방으로 노란색의 빛을 방출한다고 하자 차가 관측자에게 접근할 때는 주파수가 증가하고 관측자에게서 후퇴할 때는 주파수가 감소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차의 속력으로는 빛의 주파수 변화량이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작지만 빛의 속도에 비해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력이라면 그 변화량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다. 따라서 빛의 색깔이 변한다. 차가 관측자에게 접근하는 경우에는 빛의 파장이 감소하여 색깔이 노란색에서 파란색 쪽으로 이동한다. 이것을 청색 편입 또는 청색 이동이 일어난다고 한다. 반대로 관측자에게서 멀어지면 노란색이 빨간색 쪽으로 변하여 적색 이동이 생긴다. 그런데 멀리 있는 은하들에서도
은하들에서는 도플러 효과에 따른 빛의 적색 이동이 주로 관측됐다. 자,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멀리 있는 은하들에서 적색 이동이 주로 관측됐다는 것은 지구에서 이 은하들이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 도플러 효과가 현대 관측 우주론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도플러 효과라는 물리 현상이 현대 우주론의 출발점이 된 사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20세기 초 당시로서는 최대 구경의 반사 망원경이 윌슨산 정상에 건설되었다. 이 망원경이 바로 먼 은하들의 적색 이동 현상을 발견하게 해주었지만 당시에 이것을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윌슨산 정상에서는 로스앤젤레스시가 멀리 내려다 보이는데 어딘지 알겠다. 예. 여러분들 그 LA 가면은 헐리우드 뭐 있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큰 전망대 그쵸? 있고 뭐 천문 뭐 이렇게 망원경이 있는 데가 있어요. 이때는 악명 높은 스모그도 없었고 시가제 야간 조명 또한 미미한 수준이어서 윌슨산의 밤하늘은 맑고 어두워 천문 관측에 아주 적격이었다. 천문대 건설 당시 망원경의 거대한 부품들을 산 정상으로 옮기는 데에는 노새들이 동원되었다. 노새 몰입꾼을 밀턴 휴메이슨이라는 젊은이였다. 그는 망원경의 기계 장비와 광학 설비는 물론 과학자, 공학자, 고위 관리를 산 위로 나르는 일을 했다. 말을 탄 휴메이슨, 말 안장 뒷부분을 뒷발로 밟고 서서 앞발을 주인의 어깨에 걸친 그의 애견인 흰색 테리어, 그리고 앞장서가는 휴메이슨을 뒤따르는 노새들의 긴 행렬은 한 폭의 그림이었다고 한다. 언제나 씹는 담배를 질겅거리던 밀턴 휴메이슨은 노름과 당구의 도 같은 인물이었고 흔한 말로 여자들께는 후리고 다닐성 싶은 사나이였다. 뭐 이상한 정보도 있네. 교육이라고는 초등학교 8학년까지 다닌 것이 고작이었지만 휴메이슨은 머리가 총명하고 호기심이 많아서 자신이 힘들여 산으로 운반하고 있던 각종 기계들에 관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이것저것을 열심히 묻곤 했다. 그는 그즈음 천문대 소속의 한 공학자의 딸과 교제 중이었다. 포부가 기껏 노새몰이 수준에 그친 젊은이가 자기 딸을 가까이 하니 그녀 아버지는 속이 편할 리가 없었다. 휴메이슨은 천문대에서 전기공 보조원, 건물 관리인, 도매, 걸레질하기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물론 그 도매는 자신이 끌어올려 세운 망원경이 들어있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 다음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된다. 어느 날 야간 관측 보조원이 병이 나서 눕게 되자 천문대 쪽에서는 밀턴에게 보조원 일을 대신 해줄 수 있겠느냐는 제안을 하게 된다. 그날 밤 그는 망원경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기술과 성의를 충분히 과시할 수 있었고 이것을 계기로 윌슨산 천문대는 망원경을 조작하고 관측자를 보좌하는 직원으로 밀턴 휴메이슨을 정식 채용한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영국 유학을 마친 에드윈 허블이 윌슨산에 나타났다. 저희 허블 망원경 여기서 따왔죠 이름을. 그는 두뇌 회전이 빠르고 천문학계 바깥에 발이 넓고 세련된 매너를 갖춘 미남이었다. 또 옥스퍼드대에서 단 1년간 로즈 장학생으로 지내는 동안 긴 영국식 억양을 자랑스레 구사하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는 곧 유명해졌다. 나선 모양의 성운들이 섬우주라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한 인물이 바로 허블이다. 섬우주는 우리 은하와 같이 수많은 별들이 한데 모여있는 것인데 허블은 어떤 부류의 별들의 절대 광도가 일정하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이 먼 은하들의 거리를 측정했다. 거리 측정에 쓰이는 이런 부류의 천체들을 우리는 표준초라고 부른다. 한 망원경에 붙어서 오순도순 일할 단짝치고는 좀 이상했을지 모르지만 허블과 휴메이슨은 만나자마자 서로 장단이 잘 맞았다. 그들은 로엘 천문대와 슬리퍼를 따라서 먼 은하들의 분광 사진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같이 일을 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양질의 은하 스펙트럼을 얻는 데 있어 휴메이슨이 전 세계 그 어느 천문학자보다 유능한 인물임이 판명됐다. 그리하여 휴메이슨은 윌슨산 천문대의 정식 연구원이 됐다. 그는 자기가 해야 할 과학적 임무를 속속들이 이해했고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겼으며 천문학계에서 많은 존경을 받다가 세상을 떠났다. 은하 하나에서 오는 빛은 그 은하를 이루는 수십억 개의 별들이 방출하는 빛의 총합이다. 별에서 비교적 온도가 낮은 외곽부 대기는 별 내부에서 나오는 특정 파장들의 빛을 흡수하여 스펙트럼 사진의 여러 개의 흡수선을 만들어 놓는다. 이 스펙트럼의 파장을 측정하면 별의 대기를 구성하는 화학 조성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도 우리 태양과 같은 성분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휴메이슨과 허블은 자신들도 깜짝 놀랄 발견을 했다. 먼 은하들의 스펙트럼이 모두 적색 이동을 보이며 더욱 놀라운 것은 적색 이동의 정도가 은하까지 거리에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사실이었다. 적색 이동을 가장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방편은 이것이 도플러 효과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은하들이 모두 우리에게서 멀어진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리고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른 속력으로 후퇴한다는 추론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은하들이 도대체 왜 후퇴한단 말인가? 그리고 우리를 피해서 달아나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단 말인가? 우리가 사는 동네가 우주에서 유독 특별한 곳이란 말인가? 자, 이때는 그 우주 팽창 이론, 요게 아직은 이제 성립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잘 몰랐죠, 사람들이. 자, 은하들의 사회 활동에서 우리 은하수 은하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질렀거나 아니면 이웃에게 모종의 행패라도 부렸단 말인가?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문다. 그렇지만 우주 자체가 팽창하는 듯하다는 생각은 지어부를 수가 없다.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거죠. 왜 멀어졌지? 팽창 때문에 그런가? 라고 이제 가설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자,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은하들은 서로 멀어지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과거에는 은하들 사이의 간격이 지금보다 훨씬 가까웠을 것이다. 휴메이슨과 허블의 발견은 우주의 기온이 대폭발임을 암시하고 있었다. 은하들의 적색이동을 발견할 당시에는 이것이 우주 기온과 관련되어 있으며 모든 것의 근본을 건드리는 문제라고 확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제 돌이켜보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두 사람이 은하의 스펙트럼에서 우리를 우주 기온의 순간으로 데려갈 이론적 터전을 찾아낸 것이다. 현대 우주론의 거의 대부분, 특히 우주 팽창과 대폭발 이론은 은하들의 후퇴 운동을 도플러 효과에 따른 흡수 스펙트럼의 적색 이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해석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자연에서 적색 이동은 도플러 효과 이외의 요인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중력으로 인한 적색 이동이 그 중에 한 가지 예다. 빛이 강력한 중력장에서 벗어나려면 많은 일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던 에너지 일부를 잃는다. 그렇게 되면 긴 파장의 빛으로 바뀌게 되고 멀리 있는 관측자에게는 원래 색깔보다 더 붉게 보인다. 중심에 질량이 매우 큰 블랙홀을 갖고 있는 은하들이 우주에 많이 존재하므로 외부 은하의 적색 이동을 중력으로 인한 적색 이동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강력한 중력장이 지배하는 지역이라면 밀도 역시 당연히 높을 것이며 빛도 더 많이 흡수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에서 만들어진 흡수 스펙트럼 흡수선들은 그 폭이 매우 넓게 마련이다. 그런데 관측된 흡수선들의 폭은 반대로 매우 얇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이 은하의 적색 이동을 강한 중력장의 효과로 설명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또 은하에서 관측된 적색 이동을 그 은하가 후퇴하기 때문이라기보다 은하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종의 폭발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폭발이 일어난다면 우리에게서 후퇴하는 부분만 아니라 접근하는 지역도 있을 것이므로 폭발 때문이라는 적색 이동과 함께 청색 이동도 관측돼야 한다. 그런데 우리 은하수 은하가 속해 있는 국부 은하군의 은하들을 제외하면 외부 은하들이 모두 거리와 방향에 상관없이 적색 이동만 보여준다. 하지만 천문학자들 중에는 은하의 적색 이동 현상을 도플러 효과의 결과로 해석하여 우주의 팽창을 유추해온 일련의 사고 과정에 의심의 시선을 보낸 이들이 있다. 홀토나 아르프가 그 좋은 예다. 물리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퀘이사와 은하 또는 은하 한 쌍의 분광 사진을 찍어보면 쌍을 이루는 두 천체의 적색 이동이 판이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아르프는 이와 같은 수수께끼의 짝을 여러 찾아 우리의 관심을 불러모았다. 그 둘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처럼 보이는 별과 성간 티끌의 흔적도 왕왕 발견됐다. 적색 이동이 우주 팽창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두 은하에서 측정된 적색 이동의 정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은 둘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다. 적색 이동을 통해 밝혀낸 거리의 차가 심지어 10억 광년인 경우도 있다.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둘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멀 수 있단 말인가? 어떤 이들은 아르프가 찾아낸 쌍들은 순전히 통계적 우연에 불과한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가까이에 밝은 은하가 하나 있고 그 은하의 방향으로 먼 곳에 퀘이사가 자리한다면 동일한 시선 방향에 보이기는 하지만 둘의 적색 이동은 크게 다를 것이다. 물리적으로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 것도 단순한 기하학적 연결이 주는 착각에 불과하다. 천체를 관측하다 보면 이런 경우와 종종 만나게 된다. 그러므로 문제의 핵심은 아르프가 찾아낸 개수가 통계학적 예측보다 과연 얼마나 더 많으냐에 달려있을 것이다. 또 아르프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예로 우리 관심을 불러모았다. 적색 이동의 값이 작은 은하의 양옆에 퀘이사가 하나씩 있는데 그 둘의 적색 이동은 크기가 거의 같고 은하에 비해 무척 큰 값이었다. 아르프는 이 관측 결과를 근거로 퀘이사들이 우주론적 거리에 있는 천체가 아니라 전방에 있는 은하에서 좌우로 분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은하에서 관측되는 적색 이동은 단순한 도플러 효과의 결과가 아니라 아직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모종의 메커니즘에 따른 것이라 추론했다.
아르프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학자들은 은하에서 검출되는 적색이동을 허블과 휴메이슨 해석에 따라 이해하려고 했다. 아르프의 생각이 옳다면 퀘이사의 에너지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초신성이 연쇄 폭발이니 거대 블랙홀이니 하는 이상한 가정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퀘이사가 우주론적 거리에 있지 않다면 그들의 광도가 매우 높아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관측을 통해 드러난 적색 이동 현상을 설명해야 할 의무는 아르프에게 그대로 남아있다. 아르프의 주장이 옳건 그르건 간에 우주의 저 광막한 심연에는 무언가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터지고 있음에는 틀림이 없다. 자, 적색 이동을 도플러 효과로 해석하여 은하들의 후퇴 현상을 현실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우주 팽창을 추론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적색 이동이 우주 팽창의 유일한 증거는 아니다. 적색 이동과는 별도로 우주 배경 복사도 우주 팽창을 설명하는 중요한 관측 사실이다. 하늘의 어느 방향을 보든 미약한 세기 전파 신호가 잡힌다. 잡힌 전파 신호의 세기가 파장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조사하면 이 신호를 내는 물질의 온도를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대폭발 순간의 화구는 우주 팽창과 더불어 점점 식어왔다. 그런데 우주 배경 복사에서는 측정한 온도가 식어버린 화구 온도의 측정값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에 우주 배경 복사 역시 우주 팽창의 훌륭한 증거가 된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의문은 따른다. 정밀한 전파 망원경을 비행기에 실어서 지구대기의 최상부로 올려보내 하늘의 모든 방향을 세밀하게 관측하고 거기서 얻은 결과를 1차적으로 근사 분석했더니 우주 배경 복사의 세기가 완벽에 가까운 대칭적 분포를 하고 있었다. 이로부터 우리는 대폭발 순간에 화구가 모든 방향으로 일정하게 팽창했다고 미루어 추측할 수 있다. 이해되죠? 어쩌면 한 방향으로만 간 것이 아니라 한 점에서 구 형태로 쫙 팽창했다는 얘기, 폭발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는 완전 대칭의 상태에서 시작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관측 결과를 좀 더 정밀한 방법으로 분석했더니 우주 배경 복사에 약간의 비대칭성이 드러났다. 우리 은하수 은하가 자신이 속해 있는 국부은하군의 다른 은하들과 함께 천여자리 은하단 방향으로 초속 600km 이상 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앞에서 드러난 이 비대칭성은 대부분 깨끗하게 설명된다. 이 정도 속력이면 우리는 100억 년 이내에 천여자리 은하단에 도달하게 된다. 그때가 오면 외부 은하의 연구가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100억 년 뒤. 천여자리 은하단은 여태껏 알려진 은하단들 중에서 구성원이 가장 많은 초대형의 은하단으로서 나선 은하, 타원 은하, 불규칙 은하 등으로 가득 차 있는 우주의 보석 상자다. 그런데 왜 우리 은하는 천여자리 은하단으로 돌진하고 있을까? 우주 배경 복사를 고공에서 관측한 조지 스무트와 그의 동료들은 천여자리 은하단의 중력 작용으로 우리 은하수 은하가 이 은하단의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는 중이라는 제안을 내놓았다. 스무트는 그 은하단 내부에 여태껏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은하들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 은하단이 차지한 공간 역시 20억 광년을 가로지르는 방대한 규모라고 밝혔다. 관측 가능한 우주가 수백억 광년의 규모라는 것과 천여자리 은하단의 크기가 20억 광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보다 더 먼 거리에 비슷한 규모의 초은하단들이 또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렇지만 멀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그만큼 더 어려울 것이다. 우주의 탄생 초기에 물질 분포의 비균질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라서 지금의 천여자리 초은하단 정도의 질량을 끌어모으기에는 우주의 나이가 충분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 배경 복사 관측 결과는 천여자리 초은하단에 그렇게 거대한 양의 물질이 몰려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 해석됐던 것이다. 따라서 스무트는 대폭발 당시 우주의 물질 분포에는 상당한 수준의 비균질성이 있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비록 그가 수행한 우주 배경 복사의 고공 관측 결과가 자신의 예상에 걸맞은 수준의 비균질성을 보이지 않았지만 천여자리 초은하단의 질량으로부터 그는 우주 초기의 물질 분포가 심하게 불균일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패러독스다. 거의 동시에 매우 좁은 영역에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대폭발이 있었다면 이 패러독스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우주 팽창과 대폭발 이론이 전반적으로 옳다고 한다면 우리는 좀 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대폭발의 순간은 어떤 상태였는가? 대폭발 이전의 상황은 그 당시 우주 크기는 어떻게 물질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있던 우주에서 갑자기 물질이 생겨났는가? 이러한 물음은 우리를 곤혹스럽게 만든다. 사람들은 보통 특이점에서 벌어진 상황에 대한 설명을 신의 몫으로 떠넘긴다.
이것은 여러 문화권의 공통된 현상이다. 하지만 신이 무에서 우주를 창조했다는 답은 임시변통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근원을 묻는 이 질문에 정면으로 대결하려면 당연히 그렇다면 그 창조주는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질문을 해결해야 한다. 만일 이 질문에는 답이 없다는 식의 결론밖에 내리지 못한다면 차라리 우주의 기원 문제에는 답이 없다 하고 한 단계 단축하는 것이 어떨까? 또 한편으로 신은 항시 존재했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역시 한 단계 줄여 우주가 항시 존재했다고 하면 어떻겠는가? 어느 문화권이든지 창조 이전의 세상과 세계 창조에 관한 신화를 갖고 있다. 세상이 신들의 짝짓기에서 만들어졌다라거나 우주의 아래서 태어났다라는 식의 소박한 우주관을 우리는 세계 도처에서 만나게 된다. 이러한 신화들은 우주가 사람이나 동물이 하는 말을 따라했다는 순진한 상상의 급부리를 두고 있다. 여기에서는 세계 각지의 5개의 신화에서 각각 발췌한 내용을 소개하겠다. 완성도 면에서 수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럼 태평양 해양 문화권에서부터 시작해보자. 자, 우주 신화예요. 태초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영겁의 암흑과 함께하고 있었다. 무성하게 얽혀서 전혀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숲처럼 밤은 모든 것을 덮고 있었다. 이게 중앙 오스트레일리아 아란다족이네. 모든 것이 침묵의 허공에 가만히 떠 있었다. 움직이는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늘에는 텅 빈 허공만이 걸려 있었다. 마야족. 텅 빈 허공이 떠 있는 구름과도 같이 나 아레안이 하늘에 홀로 자리를 잡았다. 그는 잠을 자지 않았다. 잠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배고프지 않았다. 아직 배고픔이 있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아주 오랫동안 그는 그런 상태로 가만히 있었다. 그러다가 한 생각이 떠오르자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내가 무언가를 하나 만들어야겠구나. 마이아나족. 태초에 거대한 우주알이 있었다. 알 속에는 혼돈이 있었다. 그 혼돈에 반고가 떠다니고 있었다. 반고는 아직 깨어나기 전에 신성한 태화였다. 반고가 알을 깨고 밖으로 나왔다. 그의 몸은 오늘날 우리의 4배나 되는 거구였다. 그는 들고 나온 망치와 끌을 가지고 세상을 오늘의 모습으로 다듬었다. 중국 반고신화. 하늘이 열리고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희미하고 형태를 갖추지 않았다. 투명하고 가벼운 것들은 위로 떠올라 하늘이 되었고 무겁고 칙칙한 것들은 굳어 땅이 되었다. 순수하고 고운 물질은 한데 어울리기는 쉬웠지만 칙칙하고 무거운 물질이 뭉쳐 무엇인가 만들어지기는 지극히 어려웠다. 그 까닭에 하늘이 먼저 완성되고 나중에 땅에 틀이 잡혔다. 하늘과 땅이 허공 중에 서로 만나고 모든 것들이 미완의 모습 그대로였을 때 누가 만들지 않았지만 모든 것들이 스스로 비롯되어 생겨났다. 이것이 위대한 하나다. 모두가 바로 그 하나에서 나타났지만 서로 다른 개체를 이루었다. 중국 회남자. 이 신화들은 인간의 속성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인 뻔뻔함을 잘 드러낸다. 여기 예시된 고대 신화들의 우주관과 현대 대폭발 우주론 사이에 단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과학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제안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하고 관찰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현대를 사는 우리는 창조 신화들의 응분의 존경심을 표해야 한다. 어느 문화권이든 사람들은 자연에 내재하는 주기성을 즐기며 그 주기성을 최대로 활용한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신이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의 주기성이 가능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수십 년 세월의 인생에도 주기성이 있다면 영겁의 신의 세계라고 주기성이 없으란 법이 있겠는가? 인류 문화의 위대한 종교들 중에서 힌두교만이 코스모스가 무한 반복된다는 것을 믿는다. 우주가 생과 멸의 끝없는 순환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현대 우주론이 밝힌 시간 척도와 비슷한 크기의 척도로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유일한 종교가 바로 힌두교다. 과학과 힌두교의 시간 척도가 서로 일치하는 것은 우연의 결과일 것이다. 일상의 하루는 낮과 밤 24시간이다. 그러나 브라흐마의 하루는 지구인의 시간으로 86억 4천만 년에 해당한다. 86억 4천만이라니. 이것은 지구나 태양이 나이보다 긴 시간이고 우주가 대폭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과한 시간의 절반도 넘는 참으로 장구한 시간이다. 힌두교의 가르침은 브라흐마의 1년보다 더 긴 세월도 언급한다. 우주가 신의 꿈에 불과하다는 생각에는 누구나 심오한 매력을 느끼게 된다. 신은 브라흐마의 1년이 100번 지난 다음에 스스로를 분해하여 꿈없는 잠의 세계에 합일한다. 그러면 우주도 스스로를 해체해서 신과 합일된 상태에서 브라흐마 1세기를 지낸다. 그 다음에 신은 잠에 빠진 스스로를 꿈틀거리며 깨워 자신을 재구성한다. 그리고 다시 우주적 꿈으로 빠져들어간다. 이렇게 하여 무한히 많은 세계들이 생긴다. 그리고 이 세계들에는 각각 우주적 꿈을 꾸는 무수한 신들이 있다. 그런데 힌두교의 이 위대한 가르침은 다른 가르침, 어찌 보면 더 위대한 가르침을 통해 발전될 수 있다. 그것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신의 꿈이 아니라 신이 사람이 꾸는 꿈에 솟아날지도 모른다는 가르침이다. 인도 문화에는 신이 많은데 같은 신일지라도 그 현현 양식이 다양하다. 11세기에 만들어진 촐라 왕조의 청동상에서 우리는 시바 신의 다양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시바 신은 여러 현신 중에서 우주의 새로운 주기가 시작할 때마다 이루어지는 창조를 춤으로 형상한 것이 가장
우아하고 장대하다. 자, 그래서 이제 9장 맨 뒤에 시바신의 그 그림이 하나 있었죠. 시바의 우주적 춤을 모티프로 한 이 청동상에서 시바신은 4개의 손을 가진 춤의 제와 나타라자로 나타난다. 위로 치켜든 오른손은 창조의 소리를 내는 북을 들고 왼손은 화염을 쥐고 있다. 널름거리는 불꽃의 혀는 이번에 새로 태어나는 우주도 수십억 년 후 다시 멸망함을 상징한다.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는 아름다운 이 신상들에서 나는 현대 천문학에서 태어날 각종 아이디어들의 전조를 즐거운 마음으로 읽어낼 수 있다. 우주는 대폭발 이래 지금까지 계속해서 팽창해 왔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우주가 영원무궁 팽창할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 우주 팽창의 속도가 점점 느려지다가 결국 멈춘 다음 팽창의 방향을 바꿔 수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빅뱅이 있고 이제 팽창 이론이 있죠. 여기에 빅 바운스 이론도 있어요. 빅 바운스 이론은 뭐냐면 수축하는 거야. 팽창하다가 어느 정도 임계점에 이르르면은 다시 수축을 합니다. 수축한 다음에 고밀도로 다시 응축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다시 빵! 다시 터져요. 그래서 빅뱅도 주기가 있지 않겠느냐? 빅뱅이 한 번만 있겠느냐라고 가설을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빅 바운스야. 이해되죠? 그래서 우주는 팽창과 수축을 그리고 빅뱅을 반복한다라는 가설입니다. 자, 우주에 내재하는 물질의 밀도가 어떤 인계값보다 작으면 현재 후퇴 운동 중인 은하들 사이의 중력이 팽창을 멈추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우주 팽창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빛으로 관측 가능한 물질의 질량보다 훨씬 많은 양의 물질이 우주 여기저기에 숨어 있다면 후퇴하던 은하들의 중력으로 서로 묶여서 인도의 창조 신화에서 볼 수 있는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 우주적 주기운동에 동참할 수 있다. 한편 빛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소위 잃어버린 물질의 후보로서 블랙홀을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밀도가 매우 낮고 온도가 지극히 높은 물질도 천문학자들의 관측에 쉽게 걸리지 않는데 은하들 사이의 공간이 저밀도 고온의 물질로 채워져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빛을 이용한 관측으로 검출할 수 있는 천체들의 총 질량보다 훨씬 많은 물질이 우주에 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코스모스는 영원히 팽창과 수축을 반복할 것이다. 수축과 팽창의 새로운 주기가 열릴 때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코스모스. 그것은 바로 인도 신화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우주의 실상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코스모스가 바로 그렇게 진동하는 우주라면 대폭발은 우주 창조의 순간으로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이전 우주가 완전히 파괴되는 최후의 순간으로 볼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빅 바운스 이론이 되겠죠. 이론이라기보다는 론. 우리는 영원히 팽창하는 우주도 싫고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 진동 우주도 달갑지 않다. 우선 지금으로부터 100억 년 전인지 200억 년 전인지 그 구체적 시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떻든 하나의 우주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생겨 팽창을 시작한 것은 확실하다. 무한정 계속 팽창하는 우주론에 따르면 은하들은 팽창과 더불어 우주의 지평선 너머로 하나둘씩 사라질 것이다. 그러다가 은하수 은하의 지평선 안에 끝까지 남아있던 마지막 은하마저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나면 홀로 남은 은하수 은하는 우주적 고독을 혼자 참아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지구생에 살던 외계 은하 연구자들의 일거리가 없어진다. 어디 그뿐인가?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속 팽창되다 보면은 은하와 은하 사이는 점점 더 멀어져, 그치? 언젠가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주선 지평선 너머로 은하들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하만 남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외계 은하 연구자들 일거리가 없어진다라고 농담을 좀 하고 있죠, 그쵸? 네. 어디 그뿐인가? 별들은 차갑게 시간 모두 죽고 물질은 모조리 소립자 상태로 돌아간다. 결국 소립자들만이 흐릿하게 분포하는 아주 재미없고 적막한 세상이 도래한다. 이것이 영원히 팽창하는 우주가 맞이할 최후의 운명인 것이다. 그렇다면 진동 우주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진동 우주에서 코스모스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며 끝없이 반복되는 생과 멸의 중간에 자리할 뿐이다. 한 주기가 끝나고 다음 주기로 넘어갈 때 앞의 코스모스에서 다음 코스모스로 어떠한 정보도 흘러들어가지 못한다. 전생 우주에 있던 은하, 별, 행성, 생물 그리고 문명이 후생 우주가 태어나는 대폭발의 특이점을 넘지 못하고 모두 사라지고 만다. 영원불멸의 팽창 우주든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 진동 우주든 우울하기는 마찬가지다. 한 가지 위험 삼을 만한 점이 있다면 운명의 그 순간까지 아직 긴 시간이 남아있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수백억 년 또는 이보다 더 긴 세월이 남아있다.
코스모스가 멸망할 때까지 수백억 년의 세월 동안 현생 인류와 그의 후손이 이룩할 위협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우리를 우주적 우울증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우주가 실제로 진동한다면 의문의 행렬은 계속된다. 팽창에서 수축으로 바뀔 때, 그래서 은하의 적색 이동이 청색 이동으로 반전될 때 인과관계에도 역전이 생겨 결과가 원인이 앞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다. 연못에 파문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내가 돌을 던지는 격이란 이야기다. 또 횃불이 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성냥을 그어댄다는 식의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팽창이 수축으로 반전될 시기에는 무덤에서 탄생을 맞고 어머니 뱃속에서 죽음으로 삶을 마감한다니 도대체 뭐가 뭔지 통 알아들을 수가 없다. 우리는 인과관계의 역전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아는 체 하기 어렵다. 시간이 거꾸로 흐를까? 아니,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던진 이 질문들이 도대체 의미 있는 질문인지조차 확실하지 않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만약에 이제 수축이 된다면은 과연 인과관계의 순서도 거꾸로 되지 않겠는가라고 의문을 던진 겁니다. 과학자들은 팽창이 수축으로 바뀌는 순간 진동우주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궁금해한다. 자연의 법칙들이 그 순간 무작위적으로 마구 뒤섞인다고 믿는 학자들도 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주에서 일어나는 온갖 자연현상을 지배한다고 알려진 물리학과 화학의 제반 법칙들은 무수히 많은 가능성들 중 하나일 뿐이기 때문이다. 매우 제한된 범위의 법칙들만이 현생 우주에서 볼 수 있는 은하, 별, 행성, 생명, 그리고 지능 등의 현상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우주의 팽창과 수축이 역정되는 순간에 법칙들이 멋대로 뒤섞인다면 그때 얻어지는 법칙이 현생 우주를 설명하는 법칙들과 우연히 일치할 확률은 실질적으로 0이다. 그러니까 전생 우주와 현생 우주 사이에 어떤 공통성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수축이 되면 모든 물리 법칙이 바뀐다는 얘기죠. 라고 지금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 저자는. 자, 우리 우주가 영원무궁 팽창하는 우주인지 아니면 팽창과 수축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우주인지 누구나 확인하고 싶을 것이다.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주 물질의 재고를 조사하는 것이 그 한 가지 방법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코스모스의 끝, 영원의 벼랑 끝까지 가보는 것이다. 전파 망원경은 아주 멀리 있는 천체의 미약한 신호도 잡아낸다. 그래서 우리는 수억 광년 이상 떨어져 있는 퀘이사의 신호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가까운 퀘이사라고 해도 5억 광년은 떨어져 있고 100억 광년, 120억 광년, 아니 이보다 더 먼 거리에 있는 퀘이사들도 많다.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을 볼수록 시간적으로는 먼 과거에 일어난 상황을 보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앞에서도 했다. 따라서 120억 광년 떨어져 있는 퀘이사를 관찰하는 것은 그 퀘이사의 120억 년 전 모습을 보는 것이다. 멀리 볼수록 더 오래된 과거에 손을 대는 것이다. 우주의 지평선 근처를 본다면 우리는 대폭발 시대의 우주와 같이 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 그림 나와 있죠? 전파망원경 엄청 큽니다. 어마무시하게 커요. 대형 배열은 27대의 전파 망원경으로 구성된 전파 간섭계로서 뉴멕시코주의 오지에 설치되어 있다. 개별 망원경이 수신하는 전파 신호의 위상을 모두 고려해서 망원경의 배열을 미리 결정하고 관측을 시작한다. 구성 망원경들을 전선으로 연결하여 각 망원경으로 들어오는 신호의 세기와 위상을 합성함으로써 망원경 27대가 하나의 망원경같이 작동하도록 고안했다. 가장 먼 두 안테나의 거리가 합성 망원경의 지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대형 배열은 지름이 수십 킬로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전파 망원경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따라서 대형 배열은 가시광선 대역을 분석하는 광학 망원경처럼 전파 대역의 자잘한 스펙트럼을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는 지상 최대의 전파 망원경이다. 어떤 전파 망원경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다른 전파 망원경과 연결해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면 지구의 지름을 온통 기선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지구만한 크기의 전파 망원경이 탄생하는 셈이다. 앞으로는 전파 망원경들을 지구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게 될 터인데 그때가 오면 우리는 그 크기가 내행성계만한 전파 망원경을 가질 수 있다. 지금 뭐가 있어요? 제임스 웹? 네. 이 정도의 전파 망원경 배열이면 퀘이사의 내부 구조와 정체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행성 궤도상의 전파 망원경 배열이 구축되면 표준초에 구실을 할 퀘이사가 정해진다. 그러면 우리는 적색 이동을 측정하지 않고도 퀘이사까지의 거리를 직접 알아낼 수 있게 된다.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고 추정되는 퀘이사들의 거리를 정확히 알아내면 우리는 우주 팽창 속도가 수십억 년 전에는 현재보다 빨랐다가 점점 느려졌는지 아니면 우주가 앞으로 팽창을 멈추고 수축할 것인지 등을 판가름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천문학에서 사용하는 전파 망원경들은 아주 높은 수신 감도를 자랑한다.
요즘의 전파 망원경이 검출하는 먼 퀘이사의 전파 신호는 천조분의 1와트다. 즉 현대 전파 천문학의 기술은 10^-15승 와트의 미약한 신호도 하늘에서 잡아낸다는 말이다. 이것이 얼마나 작은 신호인지는 지구에 있는 모든 전파 망원경들이 여지껏 검출한 우주 전파 신호 에너지를 모두 합해도 눈조각 하나가 지표를 때릴 때 발생하는 에너지보다 적다는 사실로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눈이 떨어져서 지표면에 떨어졌을 때의 에너지보다 적은 거를 탐지할 수 있대, 얘가. 네. 오늘날 전파 천문학자들은 우주 배경 복사를 전 하늘에 걸쳐 측정하여 그 세기 분포도를 작성한다거나 밝기에 따른 퀘이사의 개수를 헤아려 우주 진화의 정체를 밝히려 한다. 어디 그것뿐이겠는가? 그들은 외계 생물이 내놓을지 모르는 신호를 열심히 찾기도 한다. 전파 천문학자들의 이러한 활동은 따지고 보면 그냥 흘려버릴 수도 있는 지극히 미약한 전파 신호와 심각한 싸움을 벌이는 일이다. 고온의 물질, 특히 별의 대기층에 있는 물질은 사람 눈이 식별할 수 있는 빛을 내놓는다. 그러나 주로 은하 외곽부에 있는 저온의 성간기체와 성간티끌은 가시광선을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눈에 쉽게 띄지 않는다. 대신 전파 대역에서 전자기파를 방출한다. 그러므로 우주론적 신비를 캐내려면 통상의 광학 망원경이 아니라 대륙간 전파 망원경 배열과 같은 초대형의 연구시설이 필요하다. X선 대역도 외계 은하와 우주론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공위성에 실린 X선 망원경으로 하늘을 관측했더니 은하와 은하 사이에서 강력한 X선 복사가 검출됐다. 처음에는 은하가 물질로 존재하는 고온의 수소가스가 이 X선 복사의 원천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이 정말로 수소라면 그때까지 관측되지 않은 막대한 양의 그 수소는 코스모스의 팽창을 막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학자들은 그것을 우리가 진동우주에 갇혀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좀 더 최근에 수행된 고분해능 X선 관측을 바탕으로 리카르도 자코니는 은하 간 공간에서 검출된 X선 복사가 많은 점광원들이 중첩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규명했다. 그리고 그 점광원들은 아주 먼 거리에 있는 퀘이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명됐다. 그러니까 여태껏 숨어있던 질량의 일부를 찾아낸 것이었다. 이렇게 우주의 새로운 구성원이 알려질 때마다 우주 평균 밀도 값이 수정되었다. 우주 구성원들의 인구 조사를 철저히 하여 은하, 퀘이사, 블랙홀, 은하간 수소가스, 중력파원, 그 외에도 우주의 소수 희귀 거류민들의 질량을 모두 알아낸 후에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운명을 점칠 수 있을 것이다. 우주의 거대 구조를 논할 때 천문학자들은 공간이 굽었다느니 평탄하다느니 하는 식의 표현을 즐겨 사용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은 이것만이 아니다. 우주는 유한하지만 열려있다라는 식의 설명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얼른 감을 잡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 같은 상상을 해보자. 모든 것이 납작한 이상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자.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섹스피어를 연구하던 에드윈 에버시라는 학자가 이러한 나라를 납작이 나라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납작이들 중에는 정사각형도 있고 삼각형도 있고 또 다른 이들은 이보다 좀 더 복잡한 모양을 하고 이 나라에서 산다. 납작이들은 종종 걸음으로 평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납작한 건물을 들락날락하고 빈둥거리면서 평면적인 일을 수행하며 산다. 납작이 나라에 사는 사람은 폭과 길이는 있어도 높이가 없다. 납작이 나라의 일반 대중은 왼쪽이니 오른쪽이니 하는 것들은 구별할 줄 안다. 물론 앞과 뒤도 안다. 그러나 위와 아래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다. 일반 대중에게는 도대체 위다 아래다 하는 개념이 있을 수 없다. 몇몇의 현명한 수학자 납작이들만 위와 아래 개념을 이해한다. 한 수학자 납작이가 자기 동족 여러 명 앞에서 한창 열을 올리면서 연설한다. 내 말 잘 들어봐. 그거 정말 쉬운 거야. 전후 좌우를 머릿속에 그려보란 말이야. 그래, 여기까지는 뻔하지. 이제 전후와 좌우 두 방향에 모두 수직인 또 하나의 방향을 머릿속에 그려봐. 군중들이 운성된다. 당신 지금 뭔 소리 하는 게요? 두 방향에 모두 수직인 방향, 그런 게 어디 있어? 모두 2차원뿐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단 말이야? 네가 그 세 번째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쳐줘봐. 어디야 어디? 열을 올리던 수학자는 풀이 죽는다. 아무도 수학자 이야기를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고 수학자는 군중을 피해 어디론가 사라진다. 자, 이거 뭐랑 비슷합니까? 옛날 공전 주장을 했던 학자들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던 대중들 사이 관계랑 비슷하죠. 납작이 나라 사람들은 상대방을 하나의 짧은 선분으로만 인식한다. 도형에서 자기 쪽에 가까운 변만 보인다는 말이다. 자기에게서 먼 쪽을 보려면 반드시 그쪽으로 이동해야 한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사각형이라면 그 내부는 그에게는 영원한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게 된다. 납작이 나라에서 가공할 사고가 발생하거나 시체를 해부해야 할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 한 한 납작이가 다른 납작의 내부를 들여다볼 길이 없다. 하루는 사과처럼 생긴 3차원 생물이 이 납작이 나라로 와서 그 위를 떠다녔다.
인상이 좋아 보이는 한 납작이가 납작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 3차원 생물은 차원 간 설린 관계를 돈독히 할 목적에서 그에게 인사를 건네기로 작심했다. 사과가 3차원에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했다. 소생은 3차원의 세계에서 온 방문객입니다. 가엾은 납작이는 문이 닫혀있는 자신의 집안을 두리번거렸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목소리가 자기 몸 안에 들리는 듯 하다는 것이었다. 이것이야말로 환장할 노릇이 아닌가. 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차원 배웠죠? 1차원, 2차원, 뭐 3차원, 4차원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그치? 이게 뭐냐면 낮은 차원은 윗차원을 인식할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이건 즉 2차원은 3차원을 인식할 수가 없고 3차원에서는 4차원을 인식할 수 없다. 뭐 요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과 같은 3차원이 인사를 하고 있지만 2차원인 납작이 나라 사람은 모르죠. 뭐가 뭔지. 그는 과감한 생각으로 자신을 타야 된다. 아무래도 우리 집안에 병력이 있는가 보군. 자기를 환각 증세로밖에 알려주지 않자 분이 난 사과는 3차원에서 내려와 납작이 나로 들어갔다. 여기서 우리 잠깐 생각을 가듬어 보자. 3차원적 개체는 2차원 나라에 온전히 존재할 수가 없다. 자신의 일부분만 2차원 나라에 밀어 넣을 수 있을 뿐이다. 납작이들에게는 납작이 나라의 평면과 접촉하는 단면만 보인다는 말이다. 납작이 나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3차원 생물은 납작이들에게 처음에는 작은 점으로 보이다가 그 점이 점차 커지는 것으로 보일 것이고 결국에 가서는 원 비슷한 모양으로 인식될 것이다. 납작이의 관점에서는 모양이 계속해서 변하는 묘한 녀석이 난데없이 나타난 것이다. 인사를 했지만 퇴짜를 맞아 불쾌해진 데다 납작이들의 아둔함이 화가 날 대로 난 사과가 사각형의 납작이를 쿵 하고 받아들였다. 여기 오타가 있다. 자가 짜야 짜. 그 납작이는 부응하고 위로 뜨면서 한 바퀴 빙 돌아 그에게는 영원한 미지의 세계였던 3차원 세계로 진입했다. 납작이는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난지 알 수가 없었다. 자신의 경험 세계와는 모든 것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다. 이윽고 사각형의 납작이는 자신이 납작이 나라를 내려다보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닫힌 방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동료 납작이들을 꿰뚫어 볼 수도 있었다. 납작이는 자신이 속해 있던 우주를 아주 효과적으로 투시할 수 있는 절묘한 방향에서 바라보고 있던 것이다. 자신이 속해 있지 않던 차원으로의 이동은 그에게 잠시나마 일종의 X선 투시 능력을 제공했던 것이다. 마른 잎이 나무에서 떨어지듯 사각형의 납작이는 천천히 납작이 나라의 표면으로 내려앉았다. 그가 겪은 에피소드가 그의 동료들에게는 불가사의일 뿐이었다. 그가 닫힌 방에서 어디론가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졌다가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으로 다시 나타났을 말이다. 하나님 앞서서 도대체 넌 어떻게 된 거야? 친구들이 그에게 물었다. 글쎄 저 위를 다녀온 것 같아 하고 얼떨결에 대답하는 그를 보고 친구들은 그의 옆면을 다독이며 달랬다. 너희 집안 사람들에게 환각 증세가 좀 있다고도 하지 않던? 이러한 차원 바꾸기를 2차원과 3차원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 에벗의 선례를 따라서 우리는 1차원의 세계를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다. 1차원의 세계에서는 모두가 선분이다. 0차원의 마술 세계도 상상할 수 있다. 거기서는 모두가 점이다. 차원을 이렇게 낮춰 자기보다 높여가는 여행을 하면 더 재미있다. 그런데 4차원을 실제할 수 있는 것인가? 입방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생각해보자. 주어진 길이의 선분을 그 선분의 수직한 방향으로 그 길이만큼 이동시켜 정사각형을 먼저 만든다. 그 정사각형을 다시 사각형의 수직한 방향으로 한 변의 길이만큼 이동시키면 이제 정육면체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든 정육면체가 그림자를 들여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그 그림자를 나타내는 손쉬운 방법으로 우리는 꼭지점이 연결된 두 개의 사각형을 그려 넣는다. 2차원 평면에 들여진 정육면체 그림자를 자세히 보면 선분의 길이가 모두 같지도 않으며 또 각이 90도도 아니다. 이렇게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제 종이에다가 정육면체 그렸을 때를 지금 묘사하는 거야. 이렇게 3차원적 구조물은 2차원 평면에 완벽하게 기술될 수 없다. 이것이 투영을 이용하여 차원을 줄이는 편리함에 지불해야 되는 대가다. 현실의 왜곡이라는 대가를 염두에 두고 다음 작업을 계속하자. 3차원의 입방체를 입방체 자신에게 수직한 방향으로 이동시킨다. 여기에서 자신에게 수직한 방향이란 것은 전후좌우 그 중에 어느 한 방향이 아니라 4차원을 통하는 방향을 뜻한다. 1차원 선분을 한번 움직여 2차원의 정사각형을 만들고 이것을 한 번 더 이동시켜 3차원 입방체를 만들어놨듯이 3차원 입방체를 수직 방향으로 한 번 더 움직인다면 4차원 입방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그 수직 방향이 어디라고 독자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나 나나 그런 방향이 있다고 상상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상상이 돼요? 상상 안 되면 도라에몽 주머니 생각하면 된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는 4차원 초공간에서 입방체, 즉
4차원 입방체를 만들었다. 3차원에서는 4차원 입방체를 3차원 입방체 안에 또 하나의 입방체가 있고 그들의 꼭지점들이 서로 선분으로 연결된 구조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제 4차원에서 4차원 입방체는 모서리 길이가 동일하고 모서리와 모서리가 이루는 각이 모두 90도인 구조물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현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지구상에서는. 지구는 지금 3차원 공간, 3차원 세계이기 때문에. 자, 여기가 납작의 나라와 같은 우주가 하나 있다고 상상해보자. 납작의 나라의 주민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2차원적 우주는 3차원적으로 구부러져 있다. 납작이들이 자기가 사는 곳에서 다른 장소로 여행한다 해도 두 장소 사이의 거리가 특별히 멀지 않다면 자기 나라가 구부러진 줄 전혀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 납작이가 제 딴에 직선이라고 생각하는 길을 따라 아주 멀리 이동한다면 그는 이상한 현상 하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여행 중에 어떤 경계를 만난 적도 없고 가던 방향을 바꿔서 되돌아 걷지도 않았는데 출발점에 다시 돌아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즉, 납작이의 2차원 공간은 신비롭게도 3차원적으로 구부러져 있는 것이다. 그가 제3의 차원을 상상하지 못해도 3차원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 납작이 이야기에 나오는 차원을 하나씩만 높여보라. 그러면 납작이의 고민이 바로 우리 고민이 됐다. 우주 중심은 어디인가? 우주의 경계가 있는가? 있다면 그 경계 바깥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2차원 우주에는 중심이 없다. 비록 2차원 우주가 3차원적으로 구부러져 있어도 그 공의 표면에 해당하는 2차원 우주에서는 중심을 정할 수가 없다. 그런 우주의 중심은 그 우주에 있지 않다. 중심이 있다면 그것은 그 우주의 주민들이 접근할 수 없는 3차원에 있다. 다시 말해서 구의 중심에 있다. 납작이 나라의 영토는 구의 표면일 뿐이다. 그러므로 2차원 우주는 유한하다. 그렇지만 경계는 찾아볼 수 없다. 경계 바깥의 정체는 질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질문할 성질의 것이 아니란 말이다. 납작이 나라에 사는 납작이들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2차원의 세계를 벗어날 수 없다. 이제 차원의 수를 1씩만 높여보자. 그러면 납작이 나라의 납작이들이 3차원 공간에 익숙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4차원적 실체적 초구체는 중심도 경계도 없다. 그래서 그 경계의 바깥이란 것은 애당초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달아난 것 같이 보이는지 이해할 수 있다. 한 점에서부터 시작한 초구체가 4차원 풍선이 부풀듯이 팽창하면서 우주의 공간이 순간순간 더 만들어진다. 팽창이 시작되고 얼마쯤 지나자 은하들이 만들어졌고 만들어진 은하들은 초구체의 표면에서 초구체의 팽창과 더불어 움직인다. 각각의 은하에는 천문학자들이 살고 있을 터고 천문학자들이 관측하는 빛도 초구체 구분 표면을 따라서 초구체와 같이 움직인다. 초구체가 팽창함에 따라 어떤 은하의 천문학자는 다른 은하들이 자기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어디에도 우주 내 기준 좌표계라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빨리 후퇴하는 것처럼 보인다. 은하들이 공간에 붙박여 있는데 공간이라는 이름의 그 천은 모든 방향으로 늘어나는 중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가 사는 이 우주에서 대폭발이 일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에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이제 우주 도처라고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우주가 팽창을 멈출 만큼 충분한 질량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열린 구분 공간이다. 열린 구분 공간이 3차원적 비유로 말 안장 표면이 자주 이용된다. 안장은 구부러져 있고 무한히 뻗어나갈 수 있는 표면이다. 충분한 질량의 물질이 있다면 우주는 닫힌 구분 공간이다. 3차원으로 낮춰서 생각하면 통상의 구에 비율될 수 있다. 닫힌 우주에서는 빛이 갇혀있다. 1920년대 관측 천문학자들이 M31 반대쪽 먼 곳에서 나선 은하 한 쌍을 봤다. 이때 사람들은 이 두 은하가 은하수 은하와 M31을 반대의 방향에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한 적이 있다. 다시 말해 자신의 뒤통수를 자기가 보고 있다는 이야기다. 빛이 우주에 갇혀 있으면 내 뒤통수를 떠난 빛이 우주를 한 바퀴 돌아서 나의 정면에 다시 나타날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크기는 1920년대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커서 빛이 우주를 한 바퀴 돌아오려면 우주의 현재 나이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명됐다. 게다가 은하들의 나이가 우주의 나이보다 짧다. 그렇다고 해서 닫힌 우주의 이야기가 여기서 그냥 끝나지는 않는다. 우주가 닫혀있기 때문에 빛이 우주를 빠져나갈 수 없다면 그것이 바로 블랙홀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블랙홀 안의 상황이 어떤지 궁금한가? 그렇다면 자신의 주위를 돌아보면 된다. 자, 여기는 닫힌 우주를 얘기를 하고 있고, 간단히 얘기해서 닫힌 우주에서 보는 은하수들은 뭐란 얘기예요? 우리 은하라는 얘기지, 그치? 빛이 도니까 닫혀있기 때문에 구 형태로. 앞에서 우리는 벌레구멍, 즉 웜홀의 존재 가능성을 언급했다. 벌레구멍이라는 아이디어는 블랙홀을 통하면 실제로 움직여가지 않고도 이 지점에서 저 지점으로 직접 이동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니까 웜홀은 4차원을 관통하는 통로인 셈이다. 우리는 웜홀의 존재 여부를 모른다. 그렇지만 웜홀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것들은 우리 우주의 어떤 곳과 반드시 연결되지 않겠는가? 한 발 더 나아가서 벌레구멍이 한 우주와 다른 우주를 연결할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두 개의 우주는 상대방의 존재를 알아챌 수 없도록 서로의 지평선 너머에 떨어져 있지만 둘 사이의 정보 교환은 벌레구멍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어떻든 여러 개의 우주들이 있을 수 있다. 어쩌면 한 우주가 다른 우주를 감싸고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스텔라 영화 본 친구들은 바로 이 웜홀을 통해서, 이 벌레구멍을 통해서 다른 우주로 가게 되는 거고, 아빠가 이 벌레구멍을 통해서 과거에 딸한테 메시지를 보내죠. 나는 여기서 인간이 이제껏 이룩해놓은 과학과 종교를 통틀어서 가장 멋진 아이디어를 하나 이야기하고 싶다. 그 아이디어는 심장박동에 박차를 가할 만큼 생소하고 등골이 오싹하게 우리를 떨게 하며 온몸에 묘한 전율을 자아내기 충분하다. 그렇지만 단 한 번도 검증된 적이 없고 어쩌면 영원히 검증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인지 모른다. 그것은 우주들이 끝없이 이어지는 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 아이디어에 따르면 전자 같은 소립자도 그 나름의 닫힌 우주다. 그 안에 그 나름의 은하들이 우글거리는가 하면 은하보다 작은 구조물들도 있고 또 그들의 세계에 맞는 소립자들이 존재한다. 어디 그뿐인가? 이 소립자들 하나하나도 역시 또 하나의 우주다. 이 계층 구조는 한없이 아래로 내려간다. 우주들의 계층 구조가 이렇게 아래로만 연결되려는 법도 없다. 위로도 끊임없이 연결된다. 우리에게 익숙한 은하, 별, 행성, 사람으로 구성된 이 우주도 바로 한 단계 위의 우주에서 보면 하나의 소립자에 불과할 수 있다. 이러한 계층 구조는 무한히 계속된다. 아, 내 사고의 흐름을 절벽 같은 것이 가로막고 있는 듯하다. 모른다는 얘기죠. 그 너머에는 뭐가 있는지 계층 구조로 본다면. 그냥 상상하는 거야, 지금. 힌두교의 우주론은 영원히 순환하는 우주를 우리에게 가르친다. 앞에서 이야기한 우주들의 계층 구조라는 아이디어말로 힌두교의 우주관을 뛰어넘은 유일한 대안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 우주 외에 또 다른 우주들이 있다면 그 우주를 지배하는 자연법칙은 우리의 것과는 별도의 체계를 이룰까? 그 우주도 은하와 별과 사람과 사람들이 같이 하는 세상을 갖고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우주의 그것들과는 과연 어떻게 다를까? 그 우주 사람은 우리와 다른 구조와 형태의 생물일까 아니면 비슷한 생물일까? 그들의 세계에 진입하려면 어떻든 4차원으로 길을 내야 할 것이다. 그 길은 쉽게 열리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블랙홀이 우리를 그 길로 데려가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태양계 근처에 작은 블랙홀들이 존재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자, 이제 영혼의 벼랑 끝에 서서 정들었던 이 우주와 헤어져 저 우주로 뛰어들 채비를 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서 내용은 우주의 탄생과 그 다음에 앞으로의 우주의 종말, 이거를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저자는 이 우주를 또 계층 구조로 또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궁금한 거죠. 과연 그 끝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 하고 과연 그런 어떤 우주의 기원, 그 결국에는 생명의 기원, 그리고 인류의 기원,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